원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기본적으로 재료비가 있고, 그리고 농업비가 있고, 경비가 있고,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별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료비, 특히 우리 레스토랑 사업에서는 식재료가 되겠죠. 주재료인 식재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노무비, 즉 인건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련된 경비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경비 중에서는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감가상각을 정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정률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 구성 요소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가 계산서 양식, 특히 제조원가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을 화면으로 띄워보았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포맷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바로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제조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양식을 자세히 보시면요, 크게 세 분류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재료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노무비, 인건비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밑에 경비,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제조 원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조금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자, 제조비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가면 됩니다. 세 번째 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비 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 즉 재료비와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요소들은 다 경비에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경비 항목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비 항목에 보면은 전력비,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혹시 특허권 사용료가 있으면 그런 특허권 사용료와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기술개발비, 또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기타 세금과 공과금,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거 위에 추가적으로 기타 부분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료와 노무와 경비 부분에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다가 실제 발생된 금액을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제조원가 계산서가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우리
음식업 사업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비는 음식 생산을 위해서 구입한 모든 식재료 비용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강조할 것은 음식 생산을 위해서 구입한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식품비와 식재료비가 발생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제가 음식 생산을 위해서 구입한 재료비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 사업을 개인적으로 자영업 형태로 하시다 보면은 식재료를 구입을 했는데 식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재료로도 사용이 되지만은 또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구성원들, 즉 나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식재료 중에 재료의 일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오늘 식사하는 재료로 썼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료를 구입하기는 구입했는데 음식 생산을 위해서 생산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식재료도 일부 있지만은 그 속에는 또 우리가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의 식사 비용으로 식사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 구입했던 식재료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재료를 구입을 할 때 음식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한 용도의 식재료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을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식재료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생산 판매를 위해서 구입한 식재료는 당연히 식재료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식사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구입한 식재료는 나중에 비에 경비 쪽에 복리후생비에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식재료라고 해서 모두 다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식재료비는 음식 생산을 통해서 판매를 위해서 구입하기 위한 그런 식재료 비용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구매 시점에 실제 거래 가격의 금액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이 실거래 가격은 상품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어제 구입했던 재료비하고 오늘 구입했던 재료비가 같은 품목이지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시에 사용한 납품서나 또는 영수증에 적힌 그런 실거래 가격을 토대로 계산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재고가 남지 않고 당일 모두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구입한 식재료가 오늘 다 소진이 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다가 다음날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의 변화가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오늘 들어온 가격하고 다음날 들어오는 가격이 차이가 날 때는 벌써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원가 계산하는 원칙이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재고는 모든 식재료는 재고가 남지 않고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남는 재고에 대한 가감은 할 수가 없고 메뉴별 식재료비 계산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가 남게 되면은 또 부족하게 되면은 사실 원가 계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재료비를 계산할 때는 원칙이 반드시 생산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재료 비용만을 의미한다는 것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구매 시점에서 발생되는 실제 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음식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반드시 재고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식재료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고 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가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료비 원가 계산은요, 원가 계산의 공식은 구입한 식재료의 소비량, 사용량 곱하기 구입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의 재료를 구입을 해서 오늘 얼마나 사용했느냐가 바로 기본 계산의 원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근거에 따른다 그러면 오늘 구입한 식재료는 오늘 구입한 가격에 오늘 소비된 양을 곱하는 그런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남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벌써 여기서 차이가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고조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0kg의 재료를 킬로그램당 1,000원씩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오늘 영업 종료 후에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100kg이 들어왔는데 오늘 90kg만 사용을 하고 10kg이 남았다. 그러면은 오늘 원가 계산은 90kg 실제 사용한 양을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통 재고조사는 월말 단위로 행해지는 게 기본입니다. 대부분은 월말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월말 단위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 단위로도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원가 계산을 통해서 그날 원가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원가 계산하는 주기는 주 단위로도 할 수 있고, 보름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월 단위로도 할 수 있고, 편리성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재고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식재료 원가 계산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표준 레시피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가 계산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표준 레시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양목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드시 레시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뉴를 만들 때 어떤 재료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그 재료를 사용할 때 얼마의 양을 투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양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 재료를 사용할 때 단가가 얼마 정도의 단가의 재료를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반드시 원가를 산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표준 레시피가 없으면은 원가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표준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 레시피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표준 레시피 단가를 이용해서 식재료비를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또 메뉴별로 식재료비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시피가 있으면은요. 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이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표준 레시피를 입력을 해 놓으면은 입력된 기준에 따라서 1인분 분량으로 이렇게 한 사람 분량으로 원가 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우리가 원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식재료 소비량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식재료 소비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계속기록법이 있고, 재고조사법이 있고, 당일 식재료 소비량을 산출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각 재료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구입, 출고, 재고량을 계속 기록하면서 재료 소비량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이나 또는 일정 시점에 재료의 재고량을 조사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또 단기 식재료 소비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월 초의 재고량 남아있는 거죠. 플러스 현재까지 구입량의 월말 재고량을 뺀 이렇게 되면은 기간 동안에 실제 식재료가 소비된 양이 계산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원가 구성 요소 계산 두 번째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소비되는 노동력의 가치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에는 지급 임금이 있을 수 있고 또 소비되는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 임률 이렇게 세 가지가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급 임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임금은 기업이 노동력을 제공한 그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임금, 또 급료, 작급, 종업원들에 대한 상여 수당 등을 합한 것인데요. 지급 임금은 기본임금 플러스 활증임금에다가 각종 수당을 합한 그런 비용입니다. 여기서 활증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초과 근무 시간에 또 야간, 휴일 등의 추가 근로 시간에 지급되는 그런 임금이 될 텐데요. 시간급인 경우와 성과급인 경우 우리가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급에 대한 기본임금은 작업 시간 수에다가 작업 1인당 임률을 곱한 게 바로 기본임금이 되겠고요. 성과급인 경우에는 생산량에다가 제품 한 단위당의 임률을 곱한 게 성과급에 대한 지급임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생산량과 관련된 임금의 비율을 우리가 임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임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임금은 제품의 제조 원가 계산에 필요한 그런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특정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작업의 시간 수에다가 소비임률을 곱한 게 바로 소비임금인데요. 여기서 소비임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 계산 기간 동안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작업 시간 수로 나눈 것을 우리가 소비임률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임률에는 소비임률과 더불어서 개별임률, 평균임률이 있는데요. 개별임률 같은 경우는 작업자 개인에 대해서 지급임률을 기초 산정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고요. 평균임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참여한 각 작업자의 개별 임률의 평균을 우리가 평균임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 구성 요소별 세 번째 경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소비되는 원가 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 요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비에는 크게 세 가지, 지급 경비가 있고 월할 경비가 있고 측정 경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실까요? 지급 경비라고 하는 것은 여비 교통비, 또 보관료, 접대비, 운임비, 수선비, 통신비 등 실제 지급액 또는 지급 청구액이 있을 때 계산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지급 경비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할 경비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조세공과금, 또 특허권 사용료, 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가 계산이 발생하는 경비를 월별로 분할해서 계산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이 바로 월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측정 경비는
전력비, 가스료, 수도 광열비 같은 것들이 바로 측정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그달 사용량을 측정을 통해서 측정 계기를 통해서 사용량이 정확히 산출되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게 바로 측정 경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가 구성 요소 경비 계산 중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산의 소모 또 손상에 의해서 가치의 감소를 연도에 따라 할당하고 계산을 해서 자산 가격이 감소시켜 나가는 것을 경비로 처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가상각비는 감액되는 금액을 바로 감가상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감가상각을 하는 계산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요.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일정 금액이 감가상각이 되는 그런 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정 금액이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들이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정액법이고요.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일정 비율, 여기서 삼강률이라고 얘기하죠.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상각되는 것을 우리가 정률법이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정액법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기 때문에 첫 해부터 끝나는 해까지 금액이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반면에 정률법은 일정 비율, 상각률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상각률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해가 갈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정률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액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감가상각 계산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산의 감가총액을 내역연수로 균등 할당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역연수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산이 마모 또는 성능 등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기간을 우리가 내용연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들은 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감가상각액을 구입할 때는 구입가격에서 잔존가격을 뺀 차액을 내용연수 기간으로 나누면은 매년 감가상각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그런 방식을 계산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븐을 우리가 구입했는데 이 오븐에 대한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감가상각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븐을 우리가 8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800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잔존 가격은 7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00만 원짜리 오븐을 구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10년 동안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없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기계는 이제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 처분할 텐데 그때 남아있는 잔존 가격이 70만 원 정도가 남을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정액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 정도로 감가상각을 매년 해야 되느냐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공식을 보았지만은 최초 구입값에 800만 원에서 잔존가액을 빼는 것이죠. 70만 원을 뺍니다. 800만 원에서 70만 원을 빼고 내용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1년에 73만 원씩이 감가상각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10년 동안 73만 원씩 매년 감가상각을 처리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매달 원가 계산을 하는데
원가 계산을 할 때 이 감가상각을 매달 얼마씩 계산할 거냐를 보면은 다시 73만 원, 이거는 1년에 73만 원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73만 원을 나누기 12, 12달로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정액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처리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액법은 최초 구입 가격에서 잔존 가격을 빼고 그 차액을 내용연수 기간 동안 나누면은 매년 얼마씩 이렇게 잔존가액이 감가상각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은 첫 해부터 10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떨어져 나가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계산 두 번째로 정률법이 되겠습니다. 정률법은 구입 가격에서 감가상각비 누계를 차감한 금액에 매년 일정한 비율, 즉 상각률이죠. 매년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상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내용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은 미상각 잔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고요. 여기서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 가격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뺀 차액이 바로 미상각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정률법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인데요. 장부가액 최초 구입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감가상각률은 40%로 보겠다는 얘기죠. 40%로 보면은 연도별로 얼마 정도의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정리를 해보았죠. 앞에서 정리를 해봤을 때 감가상각은 미상각액 잔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차, 최초 1년차에는 장부가액 1,000만 원, 구입한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감가상각률을 40%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한 40%, 즉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해에는 40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죠. 1년에. 자, 그래서 1년 첫 해 400만 원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합니까?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빠진 2년 차에는 이제 600만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또 40%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600만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하면 2년 차에는 240만 원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240만 원이. 자, 3년 차에는 600만 원에서 240만 원이 빠져나간 360만 원으로 또 40% 감가상각이 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감가상각 금액이 매우 커집니다. 커지는데 가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 금액은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 5년 차 때 가서 보면은 1년에 51만 8천 원 정도. 첫 해 400만 원의 감가상각이 되던 금액이 5년 차 끝날 때쯤 시점에는 50만 원대로 감가상각 금액이 떨어지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전체 감가상각을 해보니까 총 누계 금액이, 감가상각한 누계 금액이 922만 원 정도가 감가상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상각액 잔액은 최초 구입 가격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77만 7천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고 폐기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봤는데, 정액법은 매년 첫 해부터 끝날 때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정률법은 초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떨어져 나가고 하반기로 뒤로 가면 갈수록 감가 금액이 적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 계산을 할 때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되어서 감가상각을 얼마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느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매우 달라진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때 초반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으면은 끝날 때까지 정액법으로 하라. 또 초기에 정율법을 썼으면은 감가상각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정율법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는 규제를 가하는 이런 지금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감가상각은 매우 수익성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비용 처리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가 구성 요소별 계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성 요소별로 처음에 식재료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식재료비를 계산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음식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식재료 비용만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생산 판매에 관여된 재료를 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구매하는 시점에서 실거래 가격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매 시 사용했던 납품서나 영수증에 적힌 실거래 금액을 토대로 계산하라는 얘기고 또 재고가 남지 않고 당일 소비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남은 재고에 대한 가감을 할 수가 없고 메뉴별로 식재료 관리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재료비로 원가 계산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죠. 표준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표준 레시피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표준 레시피의 단가를 이용을 해서 식재료를 계산을 해야 되고 메뉴별로 식재료비를 산출할 수가 있고 또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표준 레시피를 전산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서 1인 분량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식재료비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재고조사 이후에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가 계산은 기본적으로 당일 사용된 식재료 소비량, 사용량 곱하기 단가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우리가 원가 계산은 월 단위로 행해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반드시 월 단위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재료비 계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식재료비 소비량을 측정할 때도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속기록법. 재료를 계속 사용할 때마다 구입하는 거, 출고량, 재고량을 계속 기록을 해서 소비량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고조사법이 되겠습니다. 기말이나 일정 시기에 재료의 재고량을 조사해서 계산하는 방식. 또 단기 식재료 소비량 방식이죠. 이거는 월 초의 재고량에다가 일정 기간 동안의 구입량을 합해서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을 차익을 빼면은 실제 사용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가 구성 요소와 관련돼서 인건비 부분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제품 생산 위해서 소비되는 그런 노동력의 가치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급임금이 있었고 소비임금이 있었고 그리고 소비임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급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노동력을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임금이나 급료 또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을 합한 것을 우리가 지급임금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급임금에는 활증임금이 있는데 활증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초과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소비임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비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제조원가 계산에 필요한 그런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 수에다가 소비 임률을 곱한 게 바로 소비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소비 임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소비된 인건비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임금 총액을 계산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작업 시간 수로 이렇게 나눈 것이 바로 소비임률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원가 구성 요소 세 번째로 경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비라고 하면은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소비되는 원가 중에서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 요소를 우리가 경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에는 지급 경비가 있고 월할 경비가 있고 측정 경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죠. 지급 경비라 하면은 여비 교통비, 또 보관료, 접대비, 운임비, 수선비, 통신비 등 실제 지급액 또는 지급 청구액이 있을 때 계산되는 그런 경비죠. 월할 경비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조세공과금, 특허권 사용료, 보험료 등 이렇게 월 단위로 월별로 분할해서 계산되는 경비를 우리가 월할 경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측정 경비라고 하는 것은 전력비, 가스료, 광열소비와 같이 그달의 사용 금액을 측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 우리가 측정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비용 중에서도 우리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산의 소모, 손상에 의해서 가치의 감소가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할당해서 감소시켜 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감가상각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액법은 매년 일정액의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것이고 연 단위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액법과 정률법의 계산을 해보았었습니다. 특히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일정한 걸 우리가 봤었고 정률법은 초기에는 굉장히 감가상각 금액이 커지는 데 비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